유지하고 승객실에서 그 벌떡 일어나거나 내인설이라고 하는 건 이미 예전에 난 결론을 그냥 고수하는. 근데 저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화물차가 떨어져서 흔들린 거다. 제일 중요했던 이 사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는 흐릿해져 버린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카카오톡 서버의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뭐 대부분이 그 전날 4월 15일 날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사고가 있었던 날 아침 9시까지 카톡이 대부분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뭐 12시 넘어서도 하나 정도 이렇게 있긴 했는데 그게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의심스럽다는 거는 이게 정말 원본 기록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고는 그러니까 애들이 일어난 시간은 훨씬 이를 것 같고 아침 식사 시간이 7시였다고 7시 반. 네, 7시 반. 네. 7시 반이었으니까 최소 뭐 7시쯤에는 일어났다고 봐야 되고 실제 CCTV 기록을 봐도 애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뭐 한 7시쯤 되니까 벌써 다 씻고 나와서 머리 털고 있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시간부터 그러니까 애들이 7시에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시간부터 사고가 발생하고 애들이 사고를 인지해서 막 이렇게 당황할 이 시점까지 카톡이 없다는 게 그리고 특히나 전 특이한 게 그 전에 뭐 8시 몇 분에 있는 카톡도 있긴 하지만 이 사고 그리고 배의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애들이 주고받은 내용이 없더란 말이죠. 저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애들도 뭐 얘기를 하기보다는 카톡으로 서로 하고 거기서 이모티콘 날리고 하는 게 더 일상적인데 어떻게 그 내용이 없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게 배가 왜 이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얘기가 충분히 오감직한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내용들 보면은 벌써 작별 인사하고 있어 애들하고.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되냐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금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제 변호사님 방송 전에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 사참위에서 이걸 한번 본 적이 있다. 예. 저도 정확하게 뭐 아는 건 아닌데 네. 제가 지난번 방송하고 나서 물어봤어요. 네. 사참위 활동했던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게 특조위 때부터 네. 저 의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은 문제 제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사참위에서도 핸드폰 몇 개를 받아서 이제 뭐 그 포렌식 하기 위해서 뭐 CCTV 포렌식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참위가 외국에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 갈 때 그걸 들고 가서 물어봤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그랬는데 뭐 그 핸드폰 전수 조사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한 2-3대를 갖고 갔다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는 중간에 그 삭제한 흔적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들은 건 아니니까 사참위 참여했던 조사관 말로는 이상한데 그게 다 없는 것은 이상한데 뭔가 그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카톡 내용 네. 그 서버 포렌식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특조위 할 때나 선조위 할 때, 사참위 할 때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정부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에 그렇게 큰 의심을 갖고 시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거 혹시 이상한데? 이거 손댄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졌다면은 충분히 이걸 집중해서 봤을 것 같은데 그런 의심 자체는 많이 안 했던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거를 받은 것도 저는 2015년에 받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15년 말쯤 1년 지나고 1년 나서 지나서? 받았을 때 이미 관심도는 많이 떨어졌었고 그때 이거를 보고 나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 맹골수도 뭐 조타수의 예, 과적의 고박불량과 같은 프레임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안 터졌다. 애들은 잤을 것이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니까 11시부터 잤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아냐. 네. 그리고 이제 개수로 네. 48개거든요. 이렇게 네. 다 포렌식이 있는 거는 개수가 300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문제가 내부에서도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저희도 이제 다른 데 집중만이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었죠. 네네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당신 아이들 것만 아시지 그쵸. 이걸 다 보시고 그렇죠. 할 수는 없었고. 이게 뭐 공유된 자료는 아니었을 네. 테니까 이게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폰인 거죠. 네. 이 폰을 지금 2차례 정도 포렌식을 해서 나온 자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포렌식 자료 폰 이제 이번에는 폰 자체에서 나온 그 자료를 저희가 오늘 좀 같이 보려고 해요. 근데 저도 오늘 이 자료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이건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박정슬 학생 2학년 10반 카톡을 보는데 이 카톡은 2013년도 10월 9일까지만 있어요. 그 이후로는 아예 없어요. 정슬 학생이 그 찍은 이 친구는 이제 디카를 가져다니면서 찍었어요. 소니 디카를 들고 찍었는데 아침 6시 43분에 자기가 머물던 방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최소한 2명은 폰을 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최소한 빈 폰을 그냥 보지는 않으니까 뭐 하다못해 만화를 보려고 해도 인터넷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 당시에는 인터넷이 됐었다라고 보이는 흔적이 있는 사진이 명확하게 존재를 하고 몇 시라고요? 6시 42분. 6시. 네, 디지털 카메라로 지금. 지금 이 석준이 같은 경우도 13일까지는 있어요. 14일까지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루만 딱 비냐고요. 하루 데이터만 없냐고. 그건 너무 우리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리고 시찬이 것도 4월 15일 날 끝나요. 4월 15일 날 5시 23분에 끝나네요. 시찬이 카톡이. 4월 15일 5시로. 그러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크게 의심을 안 했어요. 그 이후에 그냥 안 했나 보다라고만 그냥 이렇게 인지를 했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그때 당시 시찬이 휴대폰 하나만 봤을 때는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전혀. 근데 이게 지금 이 자료가 이게 포렌식이다 보니까 일부 자료가 누락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카카오톡 채팅 시찬이 폰 분석한 걸 보면은 2014년 1월 4일 거부터 있어요. 1월 4일 거부터 있고 아마 시찬이가 이 당시에 폰을 이때쯤 바꿨어요. 네, 맞아요. 네, 바꾸고 이때는 아마 카카오톡이 새로 깔면요. 지금은 백업이 되잖아요. 본인 계정으로 들어가면 과거 했던 게 다 백업이 돼서 같이 나오는데 이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맞아요. 새로 깔면은 폰을 바꿔 새로 깔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네. 그 이전 기록이 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월 4일 날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거의 매일 카톡이 있는데 이게 4월 15일 5시 23분 31초에 형 하고 부른 게 끝이에요. 그 이후로도 없고 4월 16일 건 아예 없고 4월 15일도 5시 이후로 시찬이가 카톡을 안 쓴 거는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부터 없어진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 아니 중간중간 이렇게 비었다거나 뭐 이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왜 그 사고 당일하고 사고 바로 직전일 것만 이렇게 폰 자체에서 안 나오는 거죠. 네, 안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건 그 핸드폰 자체를 포렌식한 거기 때문에 이 통화 목록도 같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전화 목록이 쭉 있는데 보면은 시천이가 그 전날 밤 4월 15일 11시 42분에
엄마한테 전화를 네, 해요. 맞아요. 네, 엄마한테 전화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33분부터 뭐 고모, 누나, 엄마 이렇게 전화를 계속 하세요. 하시는데 이게 다 부재중 전화로 6통이 찍혀 있거든요. 5통이구나. 5통이 찍혀 있는데 이건 일단 시찬이한테 부모님 걱정되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전화를 한 걸로 보이는데 시찬이 이걸 일단 못 받았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폰이 안 터졌다. 안 터져서 애들이 카톡을 못 했거나 뭐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면 이 전화도 여기 수신이 되면 안 되죠. 일단 이거 수신이 됐는데 시차이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기도 이상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다 있었다는 멀쩡하게 네. 있는 거니까. 그 폰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 시찬이한테서 발견된 이 폰에 남아 있는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 자체는 그 전화 자체는 수신을 했는데 시찬이가 어떤 이유로든지 못 받는 상황에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 그 저는 또 그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아침에 전화를 안 했을까? 엄마랑 통화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예, 지금 이 전날도 보면은 거의 뭐 10대 번 이상 뭐 지금 저희가 저녁 먹고 전화하고 그 이후로 놀면서 뭐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급박한 상황이 왔는데 엄마한테 전화 한 통 안 했을까? 이것도 좀 이해가 하기 힘들고 그리고 카톡은 아예 그 전날 5시부터 기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제가 또 약간의 네. 반대 의견을 좀 아, 말씀드리면 참고로 저희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변호사님은 고영민 변호사님은 저희가 내세우는 가설의 레드팀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가 혹시 놓칠 수 있는 너무 음모론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걸 잡아주신 역할이니까 예, 여러분들 너무 역할이 그런 예, 겁니다. 예. 네. 권 변호사님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네. 말씀 주세요. 예, 그래서 아니 카톡에 그 중에 보면 네. 이제 한 학생 거는 안 터져, 으악 안 터져, 아 근데 안 터져 뭐 이런 게 네, 쭉 네, 된 네, 것도 네. 있어요. 네. 그게 몇 시인가요? 이게 15일 10시 53분부터 57분까지 계속 이렇게 막 그러니까 으악 터져 안 터져 이렇게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은 그 뭐야 다음날 아침 9시쯤 돼서 이제 그 배가 기울었어 이걸로 그 연락이 되나 그러네. 되나 그래요. 8시 52분에 그런 배가 기울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 15일 밤에 막 안 터져 하다가 결국은 다 비어 있다가 갑자기 그 16일 날 아침에 거의 8시 50분 넘어서 이제 터졌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의문은 하나 있죠. 네. 하나는 결국은 12시 4월 15일 밤 12시부터 16일 아침 7시 사이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터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시간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거의 통째로 없는 건 역시 좀 의문이 있고 특히 네. 이렇게 막 카톡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그 비어 있다는 건 의문인데 근데 하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그 배는 이렇게 근해선이지만 네. 이동을 쭉 하니까. 예, 이동을 하면서 보면은 기지국에서 멀어지는 거리가, 순간 그 데이터를 못 받는 그렇죠. 그런 타임들이 있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배가 계속 이동 중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음영 구간이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여기도 보면은 한 53분부터 54분까지는 안 터져요. 그러다가 55분에 아 됐다 하고 또 안 터져. 그리고 네. 우리 연락 자주 하긴 글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애들이.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8시 52분에 지금 갑자기 밤 11시 7분까지 톡을 좀 주고받고 8시 52분에 갑자기 배 기울었어. 이걸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이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터져 안 터져라는 말이 그날 아침에도 애들이 7시쯤 이전에 했겠죠. 깼다고 네. 그럼 그때도 이미 카톡을 하고 있어야죠. 네. 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야 이거 여기선 잘 터진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고 그때 그 반장
친구가 예. 캡처했던 그 세월호가 이제 침몰 중이다 하는 그 내용도 보면은 일단은 통이 터졌으니까 그거는 일단 자기가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안테나가 하나밖에 안 떠 있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안 터진 것은 뭐 어쨌든 가능성이라도 되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시간대에 사진이 없는 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네. 아, 저 레드인데. 그러니까 어이, 정체성이 갑자기. 무슨 말이냐면 자체 핸드폰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와 상관없이 그냥 찍으면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 찍힌 시간대가 그 시간대라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건 좀 역시 의문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게 갑자기 몇 초 만에 확 기울어 버렸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순간에 뭔가를 그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얘기들만 있단 말이죠. 문제는. 네. 그 순간에 그렇죠. 어떤 무슨 충격이 있던가 그 배가 확 기울어질 정도면은 우리가 내인설은 이미 가망이 없다라고 이제 저희가 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게 배가 가만히 있다가 확 넘어가나요? 예, 그게 그러니까 뭔가 충격이 있거나 뭐 외력이 작용을 했거나 이런 거는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없다는 거죠. 그 얘기가 왜 없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찬이 폰은 그나마 검찰이나 정부가 들고 가서 포렌식을 한 게 아니고 민간에서 아빠가 제가 하셨으니까 누군가의 손을 그러니까 안 탔을 가능성도 높은 거잖아요. 시찬이 폰은. 가능성은 네,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네. 이제 세월호 유족들이 다 이 집중 감시를 받고 사찰을 당하고 있던 시점이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에 이 포렌식 업체에 대해서 아마 그 수배가 다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맡기면서 이게 굉장히 의문점이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디까지 네. 이 포렌식 회사를 믿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 이건 좀 예.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인데 처음에 네. 최 감독님 만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좀 그런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공론화를 시키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2015년 당시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 방이 따로 있었고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핸드폰에 SD 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진이 두 개잖아요. 찍는 사진하고 SD 카드 폴더가 따로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세월호 관련된 거를 다 넣어놨단 말이죠. 그랬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딱 봤는데 그게 사진이 비는 거예요. 몇천 개였는데 없는 거예요. SD 카드는 요만하잖아요. 네. 없었는데 대체 누가 왔다 갔는지 알 수가 없고 정말 5분 10분의 차이였고 당시 나름대로 전 제 방이 따로 있는 학원에서 강의실이 아니라 제 방이 따로 있는 거여서 누가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장마가 지나간 다음 주에 연락이 온 거죠. 저는 그때 노원구 중계동에 있었는데 자기가 풍납동의 버스 정류장에서 SD 카드를 주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SD 카드만 빼간 거죠. 마이크로 SD 카드만.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열어서 빼가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풍납동에 그게 어떠한 이유로 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근데 장마 지나고 난 후에 그걸 주웠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데 그러면 사진을 주웠는데 그게 누구 건지 어떻게 누구 알아? 건지는 어떻게 아냐는 거죠. 네. 그게 네, 돌아왔어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저는 너무 고마워서 정말 감사하다고 해서 굿세주라고 저장을 해놨어요. 근데 전화 마지막에 힘들게 좀 살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난 근데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 그러게요.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들까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처음 만난 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딴 데서 발견이 된 것도 웃기지만 뭐 마이크로 SD 카드는 우리 손톱만 하잖아요. 네, 그 맞아요. 손톱만 한데 그게 다른 데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걸 주웠다. 그것도 풍납동이면 여기서 뭐 지금 중계동에서 가면 거의 1시간 거리인데 그게 어떻게 여기까지 가서 떨어졌는지 누군가 주운 것도 신기해요. 근데 주워서 이게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래서 전화를 해서 길바닥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켜보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일부러 전화를 한 거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 레드팀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설명이 안 돼. 싫을 것 같아요. 아니, 망상증으로 하면 지금 그게 저는 되게 웃긴 게 그게 지금 7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 SD 카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네, 돌아왔어요. 그러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돌아온다는 게 더 웃기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진이 거지. 있어요? 네, 사진 있는 채로 돌아왔어요? 네, 있는 채로 돌아왔어요. 아 그러면은 지운 게 아니라 이미 다 검사를 한 거죠. 아니 누군가가 네. SD 카드를 바꿔 끼운 거네요. 그 아니 바꿔 끼운 게 아니고 아까 네. 이제 딱 보니 비어 있었고. 그 그러니까 아니, SD 카드를 빼간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빼가서 그 빼간 사람이 전화를 했겠죠. 근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빼간 사람이 신카드도 아닌데. 그러니까 열리지도 그렇기 않아요. 때문에 이제 아마 본인이 전화해서 내가 이거 지켜보고 있는데 당신 위험한 짓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한 거라고 봐요. 아니 그건 뭐 동의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저는 갑자기 그 SD 카드 그거를 원격으로 지웠다는 얘기가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망상으로 이걸 누가 믿겠어요. 말이 저도 안 그 되죠. 예. 요거 포렌식 자료를 시찬이 컴퓨터 데스크탑에다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특조위에서 그 자료 좀 보내달라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특조위 조사위원이 벌써 손 탔나 봐요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나 했더니 원격으로 그게 다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가능하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해킹하고 하는 거는 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는 일단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아 그리고 집에 PC를 네. 그 AS 받을 때 네. 직원이 안 오고 그 랜으로 인터넷으로. 그냥 그렇죠. 그 하니까 타고 들어올 수는 있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게 사실 그 사찰을 당하고 이런 감시를 받던 분들이 실제 하고 그리고 먼저 그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사찰을 해왔는지도 자료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의문이 드는 거죠. 왜 이걸 이렇게까지 가려야 되느냐. 유족들을 이렇게까지 감시를 해야 되느냐. 단순히 유족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 때문에 이게 무슨 용공 세력이랑 결합을 해서 뭐 정권 전복 시도를 한다. 근데 그럴 만한 물론 이제 그 정도의 분노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감시하는 건 다른 분야란 말이죠. 맞아요. 예. 지금 윤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료를 그냥 수집한 거잖아요. 그 자료를 자기들이 감시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뇌피셜인데 그 세월호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가 왜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났죠? 저는 세월호 때문이라고 봐요. 뭐 순실이도 있었고 그 어쨌든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이 있었지만 사실 그건 이제 법적인 형식이고 그 밑바닥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국민들이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거죠. 문명화된 국가에서 헌법적 질서가 유지되는데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난 게 그렇죠. 아무런 이 폭력 사태 없이 저항 없이 거의 유일하죠. 자 그렇다면 자 거꾸로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세요. 네.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정권을 내놔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럼 정권을 안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이게 사소한 일일지 이게 어떻게 불똥이 커져서 어떻게 정권을 뒤집을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심하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틀어 막아야 된다라는 그렇죠. 판단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뇌피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게 하는 게 이해가 되죠. 저는.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정도의 참사가 사실 전무후무하잖아요. 거의 근래 들어서는. 그래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것보다도 철저하게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는 임기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2016, 17년도 이때 이제 정권이 막 이것저것 터지면서 무너질 상황이 아니라 그때는 그래도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 힘이 있을 때고 오히려 다른 사건들이 많았죠. 그걸 흔들 수 있을 만한 김기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란 말이에요. 뭐 댓글 부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막았으면 막았지. 근데 세월호에 대해서는 제 유족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족들을 감시하는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쳐요. 그런데 이걸 진상조사를 하려고 하는 민간인조차도 그렇게 틀어먹는 거는 그리고 어떻게 알았냐고요. 윤 감독이 그 당시부터 이걸 조사하고 다녔다는 건 또 누가 어떻게 알았으며. 저는 그때는 네. 국회에서 노숙을 했었으니까. 반동 분자네. 반동 문제. 신원이 딱 드러나요. 전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드러나면은 정권에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중 감시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위협을 받는 진실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고였다면 그죠. 가릴 게 뭐가 있어요. 실제로 그 해수부에서 작성한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해양사고에.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 이거 충격 상세용 뭐 이런 아이템 기사 아이템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자기네 공식 문서에 아예 작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묻혀지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 공식 문서화로 돼서 이게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그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봐야죠. 결론적으로 그 변호사님 말씀을 수용을 하더라도 이걸 덮어야지만 정권이 안위가 유지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보면 그랬던 거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덮지를 못한 거죠. 정권을 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국민들 분노 임계점이 이만큼 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깔려 있는 그 분노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최순실이라든지 이런 게 터지면서 임계점을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세월호 부모님들하고 그 해외에 이렇게 자원봉사를 같이 며칠 동안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밤에 제가 제가 술 먹고 이렇게 많이 취하고 이러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울었대요. 부모님들 손 붙잡고. 근데 저희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못 봤거든요. 근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걸 직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직시를 해야 우리 아이들을 잊지 않을 거고 더 그거에 대해서 더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그게 막상 이렇게 맞닥뜨려서 본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건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다음에 세월호의 진실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다면 그 영상을 직시하고 잊지 않아 주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된 거는 안 봐요. 다 피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상처가 되니까. 맞아요. 그래도 이걸 누군가는 딛고 일어나서 계속 진실을 파헤치는 작업을 해야 된다. 다 아프다고 손 놓고 있으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오히려 이거를 제가 방송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 걸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상하다. 왜 이상한지 아무도 몰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끼리. 이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이걸로 조금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약간씩은 치유가 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면서 그냥 우리가 보기 싫다고 덮어놓거나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지내온 세월 동안 또 이태원 참사가 터졌죠. 맞아요. 많은 부모들이 약 먹고 아프고 막 힘들어도 막 이렇게 버티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한 가지 이유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아이들한테 갔을 때 해줄 말 있을 것. 그것 때문에 이제 못 죽고 사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아요. 오직 하나.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우리가 죽지 못해 사는 거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조금만이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전혀 다른 마음 없다라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오직 우리는 아이들만 생각하고 아이들한테 미안하지 않는 어른이 되고 싶고 부모가 되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소망만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근데 좀 시간이 조금 지났고 그리고 조금 또 이렇게 잊혀져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또 줄어드는 것도 있고 저는 뭐 그거를 또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아닌가.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그 속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보고 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해 더 탐사 유일하게 세월호를 이렇게 얘기하고 진실 찾으려고 노력하는 곳이 더 탐사 한 곳이라도가 아니라 한 곳은 그걸 해주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을 저는 뭐 오히려 또 여기서 할 일이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좀 냉정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괜히 근거 없는 긍정 마인드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뜬금없이 아니 뭐냐면은 작년은 이런 방송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뷰가 2만 뷰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다른 방송에서 했을 때 2만 뷰 안 나왔을 것 같아요. 2만 뷰 나오는 방송이 없었을 것 같아서 작년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부모들이 정권 바뀌면서 굉장히 터널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이제 더 탐사 같이 이렇게 구멍 하나 뽕 뚫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빛이 조금이라도 새어 들어온다면 사실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안에서 세월호를 얘기할 수 있고 숨구멍 열리듯이 이렇게 열리는 구멍들이 하나하나만 더 생긴다면 사실은 그게 또 진실을 다가가는 그런 걸음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 탐사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